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참 속상한 일입니다. 속이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실이 생기니까 실질적인 타격도 크죠.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글로벌 경기, 전쟁 등 지정학적인 문제, 산업의 사이클, 기업의 실적, 수급, 또 뉴스 동향 등등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탓할 대상을 찾습니다. 최근에는 충격적인 일도 벌어졌는데요. 특정 산업, 특정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여의도 증권가에서 특정 애널리스트를 쫓아다니면서 폭언을 퍼부은 겁니다. 길을 막아서고 가방을 끌어잡고 피켓으로 얼굴을 치려고 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본인들이 투자한 종목에 그 애널리스트가 매도 의견을 냈기 때문이죠. 금융당국에서는 애널리스트들에게 매수 보고서만 쓰지 말고 매도 리포트도 다양하게 발간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정작 매도 리포트를 쓰면 투자자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급기야 항의와 악플에 시달리다가 방송 출연을 접어버리거나 아예 증권업계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라면 분석의 정확도를 높여야겠습니다만 또한 어느 정도 사회적 책무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악플에 시달리고 신변의 위협까지 당하는 현실을 과연 어느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이대호고요.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벌써 한 주가 다 갔습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는 날이죠. 원탁의 기자들에서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돈잔치, 이자 장사, 그리고 국민들이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은행을 향한 이러한 비판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은행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정한 상생금융은 뭘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또 정부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기로 했죠. 이게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또 이렇게 준비를 했던 사업자들은 굉장히 좀 허망한 또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회용품 규제 완화까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던 이것의 가격 살짝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또 급락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배럴당 75달러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데요. 중국은 경기 부진, 미국은 고물가로 인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다시 안정세로 접어든 겁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두바이유, 브렌트유, 이게 이제 3대 유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네 글자로 불러서 오늘 이거는 얼마입니까? 해외에서 거래된 이거는 얼마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유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 가격을 뜻하는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글자로만 보내주셔서 네 글자로는 4060님이 가장 먼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시죠.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네. 근데 지금 은행이 굉장히 큰 도마 위에 올라 있죠. 일단 최근에 일고 있는 각종 이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급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몇 가지 좀 누가 좀 추려 주실까요?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해지고 있는지.
지난 30일 날 국무회의 때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조금 뭐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 이게 스스로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뭐 깊은 한숨을 쉰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네.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은행들이 최근에 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가파르게 금리를 같이 덩달아서 올렸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 과도한 이익을 뭔가 힘든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좀 제시됐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고 있고, 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고 난 이후에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들도 비슷한 류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날 6개 은행 관련 금융 관련 협회장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네. 단순히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행들이나 금융권이 어떤 혁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네. 라는 비판했고요. 국민의 시선이 좀 따갑다, 이런 말도 했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죠. 그리고 이복형 금융감독원장도 회계법인 대표들하고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올해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60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데 3분기만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를 뛰어넘는다. 근데 과연 이들에 비해서 어떤 혁신을 했느냐, 60조 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 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런 발언도 나왔었습니다.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횡재세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건 야권에서 추진하던데요. 네, 이제 어저께 민주당 주도로 이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거 금융권 횡재세 도입 관련해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계호 정책위 의장 등이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횡재세 도입 요구는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기여와 고통 분담을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60조 이익을 얻었으니 너희들도 함께 고통 분담을 함께 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좀 들리고요. 이계호 의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업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할만하다, 뭐 이런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횡재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민주당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이중과세 여부도 있고요. 이미 하고 있는데 뭐 더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 좀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조금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화학업계, 정유화학업계 이를 타겟으로 해서 횡재세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좀 있었죠.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행이 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은행, 특히 이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걷자라는 네. 논의는 되게 역사적으로 오래됐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고전 경제학파의 한 축인 케인즈. 네. 케인즈도 이 은행세와 관련된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걷자라는 주장을 했었대요. 물론 국가의 어떤 개입을 주장하는 학파이기 때문에 그쵸. 뭐 나올 수 있지만 그만큼 역사적으로 오래됐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월가의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때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은행들이 뭐 금융위기로 이제 힘들었었는데 사실상의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이제 은행들이 위기에서 벗어났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너희들 은행의 어떤 과도한 영업행위나 그런 것들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고 힘들어졌는데 공적 자금 때문에 너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 시민들이 살면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초과 이윤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역사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굉장히 오래됐었고,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를 보면 이제 횡재세에 대한 정치권 중심으로 뭐 입법 계류된 것도 있고 얘기가 많지만, 어제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전반적인 발언의 뉘앙스를 보면 사실 부담을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세금의 항목으로 걷어들였을 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그래서 어제 발언만 보면은 세금 쪽보다는 일종의 이제 규준 같은 걸 이제 더 개정을 해서 부담금 형태로 이제 돈을 걷는 이런 식의
그 방향이 더 맞지 않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더 갑론을박이 치열해질 그런 이슈 같습니다. 이 이슈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만들 수 있고 방향성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그간 정부가 해왔던 은행들이 이제 이익이 좀 과도하게 가거나 이랬을 때 뭐 이게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은행권에 대해서 약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을 얘기하면서 출연금을 좀 늘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서민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은행들이 좀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방식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금융당국의 얘기는 약간 그쪽 방향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 금리가 많이 올랐고 뭐 물론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사용하는 우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상금리라는 걸 이용해서 은행이 뭔가 과도하게 가져갔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너네 이익이 너무 과도해. 그러니 이익의 일부는 지금 너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쓰는 금융 쪽으로 출연을 해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야당의 주장은 이참에 정부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른바 횡재세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일종의 그 세금 비슷하게 룰을 하나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거기서 정당하게 우리가 거기에 동의만 한다라고 하면 일부 돈을 걷어내는 제도 자체를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비교해 보면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면 정부가 은행들을 불러다가 야 너네 돈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돈 내라고 압박해가지고 은행들은 이거 얼마를 내야 되지? 정부가 얼마 내면 만족할까? 눈치 보면서 내는 것보다 차라리 이익이 얼마 이상이 되면 딱 룰을 정해서 얼마씩 내도록 만드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야당은 주장하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간 해왔던 방법을 통해서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을 조금 서민금융에 쓰려고 하는 거고 이 두 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 같은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과거에도 무슨 금융, 무슨 기금, 무슨 재단 하면서 은행들이 계속 출연을 해왔고 저도 뭐 은행연합회도 출입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이익단체기는 한데 금융위원회와 은행들 사이에서 그냥 정부에서 시키는 거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그때그때 생겨나는 상생기금 매번 얼마 이렇게 낼 게 아니라 규칙을 정해놓고 내자. 네. 그러니까 이게 규칙을 정하자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횡재세가 나오는 분야를 생각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정유랑 은행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산업이 대표적으로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국민들이랑 접점이 가장 많은 산업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불리한 건 굉장히 체감이 빠른데 유리한 건 굉장히 체감이 느립니다. 우리 기름값 올랐을 때 오를 때는 빨리 내릴 때는 천천히 대출이자도 오를 때는 빨리 예금이자는 오를 때 굉장히 천천히 네. 이게 다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산업에 대한 이런 반감이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작년 이맘때쯤에 국제유가 급등했을 때 이제 횡재세 이야기가 막 나왔었잖아요. 그때 가장 횡재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네. 영국이 기존에 걷고 있던 거를 더 대폭 늘렸고 그리고 그 기간도 연장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출장을 통해서 영국 시민들 인터뷰를 좀 해봤었어요. 이제 횡재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느냐. 이제 대부분이 별로 관심은 없고 이제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서 늘 다 하는 소리가 딱 하나였습니다. 왜 걷는지 모르겠다. 주지도 않는데 기업만 힘들게 한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일반인들 이제 뭐 좀 바우처 같은 게 받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었을 때 그 바우처의 이 재원이 이 횡재세로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걷는 거는 몇 개 소수의 기업에서 많이 걷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나눠주는 게 많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은행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한 64조 원 정도를 3년 동안 상생기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금리 낮춰주고 뭐 하고 이런 거 빼고 실제적으로 돈이 나간 게 이제 10조 원 언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10조 원 언더를 사람들한테 막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횡재세가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굳이 그러면 이거를 다 횡재세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 기업이든
은행이든 조금 더 뭐 국민들을 위해 행제세를 걷는다라고 하면 좀 다른 방안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뭐 은행세가 되든 횡재세가 됐던 좀 부가 목적이나 용도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그냥 통합적인 명목으로 걷어들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쓰인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준조세 성격으로 걷고 있는 부담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사실상 은행세라고 보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거시건전성 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과거에 그 2011년 그때 도입이 됐었는데 은행 구제금융에 들어가게 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 또 그 다 자본 유출입 변동성에 따른 그런 그 완화에 대한 목적으로 외국한 평형기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목적으로 그때 법이 개정돼서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묻게 됐고 그다음에 그 대출 나갈 때마다 또 나가는 게 책임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네. 어제 우리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책임 그 보험금 형태로 이제 무는 그 사실상 이것도 조세 성격이 짙다라고 보는데 이것과 세금의 차이는 세금으로 걷었을 때는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사용되지만 이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을 받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보험이라는 형태의 보호를 해주는 그 장치로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기 나름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의 횡재세라는 거는 너무 목적이나 용도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셀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이게 이제 횡재세라는 이름 명칭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네.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목적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목적이 명확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논의해 왔고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누진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부동산에서 저희가 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동방선장 뭐 이런 얘기하면서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같은 거예요. 같은 네. 건데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사회 취약계층은 늘어나는데 이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은 보완하기 위한 그 세원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걷어낼 것이냐인데 그러면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은행이 좀 돈 많이 벌면 그냥 흔히 말하는 모아놓고 약간의 협박조로 돈 좀 내십시오 해가지고 걷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도를 마련해서 차라리 기준을 만들자. 은행이든 어디든 과도한 이익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걸 분배의 기능을 이용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 제도적으로 쓸 수 있는 곳에 쓰자라는 거라면 저는 한번 그 다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여러 의견을 좀 들어봐야죠. 이배영님은 담보대출도 너무 높다. 지금의 이자를 낮춰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한수님, 은행이 힘들면 공적자금 주고 살려주는데 서민이 힘들면 사금융으로 갑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천덕애님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도 은행의 종 노릇인가요? 각자 선택에 의한 거죠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자 계약 관계에 의한 거죠. 그렇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혹은 돈을 쓰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건데 과연 그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게 맞는 표현인가? 은행 입장에서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은행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거의 99%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5대 시중은행 외국인 주주 지분이요. 네. 50%가 넘잖아요. 넘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입법이 돼서 세금으로 부과가 되면 이 여러 논란들이 휩싸일 수 있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위헌 소송 얘기도 하는데 뭐 위헌 소송이 우리 시중은행들이 아니라 외국계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어쨌든 배당 성향도 높은 은행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무마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문제 제기를 해서 끊임없이 이게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KB금융지주가 지주사 상장된 데 중에 덩치가 제일 큰데 시가총액이 21조 원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72%입니다. 근데 21조 원이나 되는 그 시가총액이 되게 커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의 한 0.3배, 0.4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2배 이상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데 절반 이하의 평가만 받고 있다라는 거고, 그 내부에는 이런 정책의 영향들도 이제 담겨 있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률로 보더라도 대부분 은행 지주사들의 지금 시가 배당률이 한 7%에서 거의 10% 가까이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주식을 안 산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 자산의 절반도 안 되는 주식인데도 안 산다라는 건 그럴 만한, 저평가를 받을 만한 또 이유가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횡재세를 만든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것이냐? 그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금융지주를 안 살까? 아까 말한 진짜 이익에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저는 정책의 예측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익 좀 많이 내면 야 서민들을 위해서 돈 좀 빨리 내봐라고 압박을 한다든가, 배당 많이 주면 배당률에도 개입해요. 네. 눈에 너무 과다하게 배당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바에야 한국은 이런 제도가 있어라는 제도가 있는 게 차라리 예측성을 높이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익이 많이 냈다, 여론 안 좋게 만들고, 당연히 여론은 안 좋죠. 왜냐하면 저도 대출이자 많이 내고 있고 이자 그렇죠. 올라가면 기분 나쁘거든요. 힘들죠. 그리고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 가불관계가 명확하잖아요. 네. 돈 필요한 사람이 무조건 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 숙여가면서 돈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야 한국은 이익 많이 나도 나중에 정부가 뺏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바에 한국은 일정 이익이 이 정도 나면 이 정도는 사회공헌으로 출연을 하고, 더 많이 나면 조금 더 출연하고가 명확하면 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외국인 투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지, 이 세금이 옳다 나쁘다 또는 세금으로 걷는 게 맞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사회적인 예측 가능성. 사회적인 합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 때 심지어 공짜 돈도 줬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경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사회 취약계층이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흔들릴 정도라고 하면 그런 제도도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세금을 얼마 내야 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그런 거고요. 하나 더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 이게 은행이 과연 독과점 산업이 맞느냐? 지금 시중은행만 하더라도 뭐 지방은행까지 합치면 십수 개가 되고 인터넷 은행도 3개가 있죠. 근데 또 여기에다가도 뭐 매기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한 지역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또 정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좀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예금 비중을 보면 5대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자 전체 비중이 70%가 넘는다고 하니까 숫자 자체로만 보면은 뭐 쏠려 있는 거는 맞게 보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문재인 정부 때 인터넷 은행 전문 은행에 대한 허가도 많이 내줬고, 솔직히 이제 뭐 중금리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서민 대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제 그런 그 인터넷 은행도 많이 배출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원인과 결과도 다 저는 사실은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데서 기인됐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이거는 또 손바닥 뒤집듯 뭐 결국에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선례들을 보면 우려가 됩니다. 은행 산업을 독과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기능에 한정해서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은행 업무라고 하면 물론 예금을 받고 대출을 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할 텐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른 은행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뭐 지주사 역할을 하면 뭐 투자도 많이 하고 다른 산업 진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금산분리, 금융은 금융만, 산업은 산업만, 이게 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IMF 때 금산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더 큰 피해가 있긴 했지만, 이제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예전처럼 명확하지가 좀 않아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기업들도 어찌됐건 자기네 이런 뭐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벤처스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투자도 하고 네. 그것 일종의 금융행위인 거잖아요. 여러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산이 접합점을 이제 서로 찾아가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이게 금융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산업 쪽에서도 마이너스. 이게 조금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독과점 논란부터 해서 은행도 이런 예대금 금리 차로 인한 이런 수익 말고 다른 수익이 나오면 이 예대금 그 수익에 또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좀 이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선순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항상 은행들은 이제 도마에 오르고는 있는데 이 이슈는 뭐 한 5년 뒤에도 또 들으실 거고요. 네, 내년에도 또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이자 장사한다라고 비판하고 수수료 장사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은행이 이자로 돈을 버는 곳이고 수수료로 돈을 버는 곳인데 집신 장수한테 집신으로 장사한다. 우산 장수한테 비 오는 날 우산으로 장사 이렇게 또 비판하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이자 장사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반대로 비이자 이익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수수료를 높여야 돼요. 근데 또 서민들이 힘들다고 ATM기 수수료 다 무료로 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송금 수수료 받느냐 막 이러고 그러면 어디선가는 또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게 또 그게 주주들이 있는 기업으로서의 또 문제고 또 한편에서는 공익성도 또 추구를 해야 하는 정부가 또 허가를 내준 산업이라는 측면도 양면을 다 고려해야 하는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네. 예전에 미국에서 은행업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333 원칙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예금을 3% 받고 이제 3% 이자를 주고 대출을 해주면 거기에다가 3%를 더 얹어서 2배 장사 6%를 하고 자기네들은 3시에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333 이게 이제 일종의 은행의 배짱이처럼 별로 일도 안 하면서 그렇게 은행 이자를 갖고 2배 장사를 해서 한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은행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횡재세, 뭐 초과 이득에 대한 세금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시끄럽게 갑론을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최근에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가격이 석 달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배럴당 $8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의 $70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엔 $75대인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동 지역 전쟁이 확산되면 배럴당 $150 넘어설 것이다. 아마 이런 전쟁 그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오히려 $70대 초반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기름값도 4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브렌트유, 두바이유 뭐 3대 유종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부를 때 오늘의 땡땡땡땡은 얼마입니다. 최근 땡땡땡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네 글자로 국제적으로 통용해서 가격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네 글자는 뭔지 그걸 보내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777님이 엄마가 기름값 아깝다고 기름값 아낀다고 보일러 못 틀게 해서 겨울에는 집이 이글루가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제 슬슬 난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이 국제적인 이 가격도 이 정답 네 글자도 체크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24일부터는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못 쓰게 돼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유야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상 환경부가 규제를 철회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에 마련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에 따라서 2021년 12월에 마련이 됐고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제도 안착을 위해서 1년간의 계도 기간이 부여돼서 올해 11월 24일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조금 지키지 않아도 계도 기간이니까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결국에는 환경부 쪽에서 계도 기간이랑 전부 해서 보니까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워낙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부담이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 자체를 미루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뭐 이런 시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철회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또 계도 기간이라는 건 그 사이에 준비를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플라스틱 빨대 치우고 뭐 종이 빨대 도입을 하고 종이컵 대신에 다회 용기 씻어서 쓸 수 있는 것들 준비를 하고 또 이거를 준비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세종 청사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일이 있어서 브리핑 때문에 거기를 갔다 왔었는데 세종 청사 1층에 카페가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대부분 다 테이크아웃을 해가잖아요. 예. 거기는 테이크아웃 잔도 이런 다회 용기를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1,500원이었는데 2,500원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냥 물가가 올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컵을 반납을 하면 1,000원을 주더라고요. 돌려주는. 네, 현금으로 다시. 그래도 싸네요. 2,500원이면 커피. 정부 청사에서. 네.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사 먹고 다시 거기다 하니까 1,000원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직 이 발표가 나오기 전이어서 이거 곧 해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저께인가 이게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예. 이게 청사에서. 그래서 서울에도 보면 네,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데는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네, 그래서 저도 보면 퇴근 때 이렇게 컵 이렇게 모아서 돈 이렇게 탁 받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었는데 그냥 해도 될 것 같았었는데 안에서 조금 의아해.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탁의 기자들에서 이 종이컵 보증금 같은 거죠. 다회용컵 보증금 이 이슈만 하더라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김정 기자님도 아마 기억하실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입장들이 다들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뭐 자금력도 있고 그러니까 일찍 대비를 정부가 제도 발표하면 제일 먼저 하는 데들이 대형 프랜차이즈들이잖아요. 그랬는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아까 다회용기 사용하려면 다회용기 사야죠. 그다음에 이제 다회용기는 씻어서 뭔가 다시 놔야 되기 때문에 위생 관련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세척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한다던가 아니면 인력을 한 명 더 투입한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소비자들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뭐 저는 만족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부 분들은 뭐 종이 빨대 이거 뭐 금방 찢어져요, 불편해요, 뭐 안에서 냄새 나요. 이물질 네. 나왔어요, 냄새 나요, 온갖 이제 민원성도 제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사실 있었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이나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 지금 굳이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안타까운 건 있죠. 그러니까 많은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아 이건 내가 견뎌야 되는구나라는 일종의 내성 같은 게 조금 생긴 상황이에요. 어디 가도 종이 빨대를 주거나 아니면 뭐 실내에서는 일회용기 안 됩니다. 뭐 그러면 아 네 그리고 그렇죠. 받아가거나. 이제는 그거 가지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그냥 네. 당연하게 맞아요.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또 자기 용기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그렇죠. 정도는 내성이 생길 만한 시점에서 그러면 좀 빨리 작년에 조금 더 늦추겠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하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투자해놓은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지? 그리고 실제로 종이 빨대 뭐 종이컵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사놓은 분들이 다시 환불 요청도 그 공장이나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어서 공장들이 엄청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네. 결국 또 이게 또 이 용두사미 정책의 이 폐해 준비한 사람만 바보 된 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 정부 정책 잘 따르던 사람들이 속된 네. 말로 지금 바보가 된 상황이에요. 이 개도 기간이잖아요. 예. 개도 제가 뜻 찾아보니까 남을 깨치워 이끌어줌. 정부가 이 방향대로 가겠다고 이끌어주겠다고 해서 개도 기간 1년을 부여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정부가 개도된 거네요. 다시 뒤집었으니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사실상 개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좀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죠. 뭐 식기세척기라든지 다회용기 같은 거 미리 사둔 분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분들만 살살 철회가 돼버렸으니 헛돈 쓴 게 됐고 바보가 돼버린 이런 상황인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물론 뭐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거 뭐 좀 어떻게 간접적으로라도 보상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미리 준비한 분들한테 그만큼 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뒤집어 버린 거에 대한 아주
화가 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라도 이거 분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신호가 되는 거죠. 정부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끝까지 버티고 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득을 본다. 이게 정부 정책이 과연 이런 신호를 줘도 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볼 필요가 있겠고 8361님은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고 또 아주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소 절감 노력을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는 건데 물론 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게 전체적으로 산업계에서 줄이는 거에 비해서는 비중이 아주 작긴 하지만 여러 가지 예측에 보면 우리가 국내에서만 만약에 일회용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나면 연간 한 2억 5천만 킬로그램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정책 방향 정부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텐데 한국은 조금 이런 데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 분들만 얘기했는데 공장에서 이 친환경 품목들을 개발하려고 연구개발비를 엄청나게 투자하고 시설을 늘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의무화됐으니까 내년 내후년부터는 이쪽 산업이 엄청 커질 거다라고 투자해 놓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공장 가동이 중지될 정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변화가 갑자기 이렇게 손 뒤집듯 바뀌게 되면 어떤 파장이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그렇죠. 좋겠다. 조금 전 이슈 때도 김지영 기자가 그 은행의 각종 규제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줬는데 환경 규제마저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이거는 뭐 전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불투명한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항상 그 IMD 같은 이제 국가 경쟁력 순위 보면 항상 그 정책의 예측 가능성 이게 거의 항상 최하 순위를 받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예측 가능성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게 비단 뭐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 여러 경제 정책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 탄소 감축량도 언제는 50% 하겠다, 언제는 39% 하겠다. 이 1년도 안 돼서 바뀐 거예요. 이것도 정권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런 게 있는 것 좀 같긴 해요. 사실 좀 일관성들이 좀 갖출 거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가면 좋을 텐데 이런 거가 그때그때 조금 많이 바뀌는 건 좀 아쉬운 측면 같습니다. 환경 정책은 저는 사실 불편해도 이게 환경 정책이니까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제 정책이 아니라 환경 정책이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적 합의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는 거고 이를 토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화처럼 이런 조성되는 게 중요한 환경 정책인데 지금 이렇게 크게 뻥하고 질렀다가 4년 만에 다시 원복을 시켜버렸으니 이 앞으로 또 다른 정부가 바뀌거나 또 다른 환경 정책이 나왔었을 때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몇 년 있다가 또 뭐 이렇게 바뀌겠지. 이런 식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고 아까 김채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회용컵, 다회용기 이런 사용 같은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안착시키는 노력들이 민간 부분에서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이 좀 이렇게 카페, 배달업체 이런 데서 좀 이걸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R&D도 많이 투자를 했고 고민들을 해서 기업이랑 협업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시도를 해가지고 일정 그 매장이나 이런 데는 도입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환경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동안에 이게 노력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동력을 상실할까 봐 저는. 또 그 한편에서는 그래도 힘들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연희 님이 와 되게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머나 이미 커피값 인상해서 다 준비했는데 아 이거가 환경 규제 강화되면서 이미 커피 파시는 분들은 그 가격을 200원이라도 반영을 해서 올리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일회용품 써도 됩니다. 종이컵 써도 됩니다. 하면은 내려주실까요? 다시. 예, 와 이거 되게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거. 그 사이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커피콩 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또 상쇄됐을까요? 이미?
좀 안타깝네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이제 환영의 뜻을 내비쳤었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언제까지 정도는 좀 마련하도록 우리도 노력하겠다. 마지막 이 메시지 하나 있었으면 근데 아름다웠을 텐데. 그게 계도 기간이잖아요. 1년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1년의 계도 기간 더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기한 없이 지금 자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여튼 환경 문제는 우리도 꾸준히 관심 끊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와 함께 원탁의 기자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길을 걷거나 어디 건물 안에서 움직이다가 유리문이나 유리창에 부딪힌 경험이죠. 너무 깨끗하게 닦아놔가지고 유리가 없는 줄 알고 그냥 그 앞을 지나갔었는데 꽝! 그냥 발이 먼저 부딪히면 다행인데 머리부터 부딪히면 정말로 아프기도 하고요. 근데 통증이 꼭 나중에 오더라고요. 창피한 게 우선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사람은 좀 잠깐 아프고 잠깐 창피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물들 특히 날아다니는 새들이 유리에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연간 800만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다고 하는데요.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죠?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얼리즘 실천하는 기자죠. 머니투데이의 남형도 기자와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형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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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새들이 유독 유리창에 많이 부딪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새들이 유리창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그 인간은 눈이 얼굴 전면에 있잖아요. 근데 새들은 천적을 경계하기 위해서 눈이 머리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니까 바로 앞에 유리도 잘 못 보는 건데요. 근데 시속 30에서 70km로 비행하니까 부딪히면은 달걀 정도 강도인 두개골이 깨져서 거의 죽는 거죠. 근데 도시에 유리 건물이 진짜 많으니까 다 부딪힐 수 있고, 뭐 도로 방음벽, 버스 정류장 이런 게 다 장애물인 거예요. 근데 또 유리 주변에 나무가 있거나 뭐 새가 가고픈 식생이 있는 곳이 유리에 반사되면 이걸 또 숲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러면 좀 충돌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 유리 앞에 나무가 있어서 안 부딪히는 게 아니라 거길 숲으로 인식해서 그냥 지나가려다 더 부딪힐 수도 있고요. 반사되니까요. 네. 그래요. 이게 참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800만 마리가 죽는다고. 이게 맞는 통계입니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2018년 환경부 통계고요. 박새, 참새, 물가치 뭐 이런 새부터 천연기념물인 참매, 새매 뭐 이렇게까지 다 죽고 있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2만여 마리 정도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이 연간 765만 마리 정도, 그리고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23만 마리, 그러니까 1년간 건물 한 동당 뭐 1.07마리 정도가 충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음벽에서보다 건축물에 부딪혀서 죽는 새가 훨씬 더 많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새와의 충돌을 좀 막기 위한 제도가 있긴 있다면서요? 네, 2019년에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방음벽 유리에는 불투명하게 설치하거나 유리에 뭐 선, 점 이런 무늬를 그려 넣어서 새들이 유리인 걸 알 수 있게끔 하게 했는데요. 또 지난해에는 공공기관에서는 유리창 새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해라 이런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아직 저감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또 자연관찰 플랫폼 네이처링이라는 게 있는데 네. 유리창에 충돌한 새들을 직접 기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충돌해서 폐사하는 조류가 얼마나 되나 살펴보니까 2019년에 6,200여 건에서 2022년에는 13,000여 건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아, 그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충돌해서 폐사하는 조류가 더 늘고 있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새들이 다치지 않도록 활동하는 네. 분들을 만났다고요? 환경시민단체 녹색연합에서는 2019년 봄부터 시민들이랑 같이 새친구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충돌 현황도 파악하고 충돌이 유독 많은 유리창에는 저감하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유리창 충돌을 못하게 막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높이 5cm, 폭 10cm 간격으로 유리창에 이 작은 점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본 새들이 점들이 만든 공간을 보고 아, 내가 통과하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유리창을 피해서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창 못 보는 새들한테 여기 유리창이야, 날아오지 마 이렇게 알려주는 셈이죠. 아하. 그 스티커를 붙이면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그 가이드라인 그 2019년에 발표된 것도 네. 그 유리창에 뭐 이렇게 점을 찍고 그렇게 하라고는 돼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진짜 스티커 붙이면 효과가 있나요? 새들이 알아보나요? 네, 이런 방식으로 붙이면 효과가 좀 있는데요. 한 도로에서는 1년에 새가 100마리 넘게 죽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5 곱하기 10cm 저감 스티커를 붙이니까 새들이 피할 확률이 무려 93%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방음벽 같은 경우는 또 높은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커 붙이는 게 힘든데 도로 먼지가 많아서 또 유리를 잘 닦고 간격을 잘 맞춰서 스티커를 붙이니까 이게 녹색연합 활동가분들도 힘들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으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다 붙이고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새들이 부딪히는 유리창이 어디 그냥 사람 팔 닿는 높이에 있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높이 있는 데다도 붙여야 되고 많은 분들의 뭐 인건비도 필요할 테고 스티커도 돈이 들어갈 테고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높이 말씀하셨는데 뭐 사다리차 이런 것도 빌려야 되고요. 보통 한 번에 170개 정도 붙이고 오는데 이게 한 200, 300만 원 정도 선이고 2년 전에는 한 아파트를 모니터링하고 이걸 붙이려고 했더니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해마다 조류 충돌 방지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스티커 부착에 동참하는 공공기관, 뭐 민간시설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예산 배정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아직까지는 불과 40여 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혜숙 님이 저희 집 창문에도 비둘기가 부딪혀 죽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공 같은 게 날아와서 부딪힌 줄 알고 무서워서 너무 놀라서 창문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치워줄 때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나신다고. 아, 이게 일상에서도 참 많이 있는 일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티커 붙이고 하는 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그 공공기관이나 공공방음벽은 그나마 강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전체 70%인 민간 건축물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건축법이 먼저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음 관련한 투명 방음벽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저층 거주민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충돌을 저감할 수 있는 무늬 유리로 뭐 방음벽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저감 조치가 적용된 유리를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확실히 줄일 수 있고 혹은 뭐 반사가 주로 일어나는 바깥에 무늬가 들어간 유리를 사용하는 식으로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예 무늬가 들어간 유리를 쓰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스티커를 또 일일이 붙이는 거는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네. 이봉후님 독수리 스티커도 있다고 한규봉님도 독수리 모양의 큰 스티커 붙이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 새들에게 아예 이쪽으로 오지 마라고 또 신호를 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 아파트, 우리 회사에 새가 가끔 와서 부딪힌다. 그러면 스티커 붙이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비용이 덜 드는 좀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유리창에 이제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물감으로 가로 5cm, 세로 10cm 간격으로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고층이면- 촘촘하게 찍는 거 아닙니까? 5cm, 10cm 네, 간격이. 생각보다 촘촘한 거죠. 근데 고층이면은 또 개인이 유리 바깥면에 뭔가 하기 힘들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위험하고요. 네, 수직 블라인드를 치는 게 이게 도움이 좀 되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좀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주변 지역에서 새 충돌 사례, 새가 죽어있는 사례, 부딪혀서 죽어있는 사례를 모니터링해서 네이처링 앱에 기록을 하시면 그것도 법을 바꾸는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애플리케이션에 기록을 해주면 어느 지역에서 네. 새가 많이 부딪히는구나 알 수 있어서요. 네. 아, 그게 네이처링이라는 네이처링 앱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네이처링. 혹시 요거는 또 하나 참고 삼아서 간혹 네. 그 아파트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 놓는 자리에 새가 막 둥지 트는 경우 많잖아요. 있죠. 네.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새를 포획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지자체의 비둘기 포획 허가를 예를 들면 신청하지 않고 포획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법에 따라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문의를 하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만약에 새가 좀 위험한 상황이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러시면은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잡아서는 안 되는 거네요. 처벌받을 수도 있네요. 제가 몇 번 또 알려드렸었는데 그 케이블 타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케이블 줄 묶는 거, 찍 하고 묶는 거, 그 임시 수갑으로도 쓰는 거. 그거를 베란다 난간에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묶어 놓으시면은 새들이 또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그 에이펙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서요. 세계 경제 판도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